하사 김도현은 흑표 부대에서 맹호로 불렸다. 전장을 닮은 훈련장에서도 그는 늘 조용했고 임무 전 브리핑에서는 위험 변수를 마지막까지 점검하는 원칙주의자였다. 장비는 거짓말을 안 한다가 그의 구호였다. 그런 그가 산악 종합훈련 하루 만에 추락사했다는 보고는 부대 안팎 모두에게 믿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그날 새벽 해무가 산등성이를 덮고 바람이 로프에 미세한 떨림을 만들던 시각. 팀은 27 구간 수직 압능 횡단 하강을 돌파 중이었다. 선두 확보자가 확보핀을 교체하고 후미의 도현이 마지막 체크를 위해 이동하던 순간 헬메캠 피드가 10, 14, 31을 끝으로 끊겼다. 바로 뒤 공중에서 로프가 딱하고 말라붙은 가지 꺾이듯 짧게 비명 같은 소리를 냈고 다음 장면은 공허한 암벽뿐이었다. 무전은 응답이 없었다. 회수조가 하강했을 때 도현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하네스는 멀쩡했다. 끊어진 것은 주 로프였다. 사고조사팀의 1차 브리핑은 간단했다. 우발적 추락, 고도 스트레스 환경에서의 판단 착오 가능. 그러나 증거는 단순하지 않았다. 끊어진 로프의 단면은 털처럼 흐트러진 마모가 아니라 유리처럼 매끈한 절단면에 가까웠다. 섬유 사이에서는 산악용 마찰제가 아닌 산업용 윤활유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다. 낙하 경로 아래에는 양발의 제동은이 비정상적으로 짧고 얕게 남아 있었다. 마치 미끄러지기 전에 이미 하중 지지가 사라진 것처럼. 목격자 진술도 어딘가 어긋났다. 두 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서 같은 문장을 반복했고 안전구 보관실 CCTV는 사고 직전 12분이 공교롭게도 노이즈로 덮여 있었다. 회수된 장비 목록에도 빈칸이 있었다. 도현이 매일 가지고 다니던 개인 필기장과 보조 무전기가 사라진 것이다. 공식 보고서 말미에는 추가 조치 불효라는 도장이 빨갛게 찍혔다. 너무 빨랐다. 장례식은 군 규정에 따라 조용히 치러졌다. 검은 완장과 빳빳한 제복, 굵기와 영현압, 헌화, 그리고 상관의 미사여구, 모범 군인의 영예로운 죽음. 조곡이 흐르는 사이 김소연은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들을 떠올렸다. 확인은 3번, 장비는 2번, 의심은 1번 더. 영정 속 미소는 한결같았지만 관 위로 내려앉은 백합향을 가르는 냉기가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보고서와 현실 사이에 있는 작은 균열들, 잘려나간 로프의 단면, 비는 장비 대장, 겹친 문장들, 지워진 영상. 우연이라 보기엔 우연이 너무 많이 겹쳤다. 의장대의 장총이 하늘을 3번 울리고 묵념이 끝났다. 모두가 고개를 드는 순간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슬픔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심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신참처럼 무너지지 않아. 장비는 거짓말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뿐이야. 그날 소연의 애도는 끝나고 의심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모든 것을 뒤흔들 사냥의 첫 페이지가 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밤 소연은 홀로 부대 외곽의 기념비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하늘은 먹구름에 가려 별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 흙먼지가 묻은 낡은 군화끈 조각이 쥐어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결코 꺼지지 않을 분노의 불씨였다. 그때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도 알겠지?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소연이 돌아보자 검은 코트를 입은 장우성 장군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 김도현의 전우이자 오랜 친구였다. 장군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각오와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은빛 나침반을 꺼내 소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뒷면에는 군번과 함께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길을 드러낸다. 너희 아버지가 늘 가지고 다니던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말라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특별한 구조 신호 장치가 내장돼 있다. 혹시 네가 위험에 처하면 이걸로 신호를 보내라. 반드시 내가 찾아가겠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감싸쥐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체온이 전해지는 듯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각오의 눈물이었다. 장군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누군지 꼭 밝혀내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우성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혼자서 이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하지만 네 피 속엔 메모의 피가 흐른다. 진실을 파헤치려면 네가 직접 적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난 언제나 네 뒤에 있을 거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기념비 위에 태극기가 크게 휘날렸다. 소연은 나침반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오늘 그녀는 단순한 유가족이 아니라 복수자의 길 위에 첫 발을 내디뎠다. 몇 주가 흘렀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김소연의 삶은 결코 평범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낮에는 강의실에서, 밤에는 아버지의 남긴 서류와 기록들을 펼쳐보며 하나하나 단서를 맞춰갔다. 그러나 진실은 너무 깊숙이 숨겨져 있었고 군 내부의 장벽은 철옹성과도 같았다. 그 벽을 깨려면 적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야 했다. 소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흑표 부대에 직접 지원하는 것. 아버지가 숨을 거둔 바로 그곳으로. 그녀는 원래 민간연구소에서 정보 분석을 맡고 있었지만 그 자리와 안정된 미래를 모두 내려놓았다. 오직 하나의 이유, 아버지의 죽음에 드리워진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서였다. 입대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원서에 적힌 김도현의 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면접관들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일부는 동정 섞인 눈빛을, 또 다른 일부는 경계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의 그늘에 기대려는 게 아닙니다. 제 두 발로,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실을요. 며칠 뒤 합격 통보가 내려졌다. 군복을 처음 입은 순간 그녀의 가슴은 묵직한 무게로 압도되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추적하는 맹호의 딸, 복수의 그림자를 등에 진 군인이었다. 출정 첫날, 훈련장에 들어선 그녀는 의도적으로 약한 모습을 연기했다. 체력 테스트에서 일부러 뒤처지고 사격 훈련에서는 손을 떨었다. 누구도 그녀가 실제로는 아버지에게서 수년간 고도의 전술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겁많은 신참으로 여겼지만 소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바로 그 가면 뒤에서 그녀는 하나씩 차갑게 적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 나침반은 여전히 묵직하게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복수의 길. 김소연이 흑표 부대에 합류한 지도 한 달. 겉으로는 겁 많고 어설픈 신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매 순간 표적을 겨누는 사수처럼 예리했다. 낮에는 구보에서 일부러 뒤처지고 사격장에서 빈탄을 맞추며 조롱을 받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부대 도서관, 보급 창고, 장교 숙소 근처를 유령처럼 배회하며 작은 조각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첫 번째 균열이 드러났다. 소연은 폐쇄된 보급고 앞 창문 틈새에서 은밀히 시선을 밀어넣었다. 안쪽에서는 4명의 장교가 모여 있었다. 그들의 계급장은 빛에 반짝였고 탁자 위에는 군용 무기 목록과 현금 다발이 흩어져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암호명 테, 검은 뱀, 붉은 뱀, 은빛 뱀, 바로 아버지를 집어삼킨 그림자, 오두사 우터셔의 실체였다. 숨죽이며 지켜보던 순간 서류 중 하나가 펄럭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남아 경유, 불법 거래 항로, 비밀 계좌번호.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확실한 증거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경계병 하나가 순찰을 돌다 보급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소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작은 숨소리조차 들킬까 두려웠다. 거기 누구야? 경계병의 플래시가 어둠을 쓸며 다가왔. 순간 그녀는 돌바닥 위에 남겨진 흔적 없는 그림자처럼 몸을 옮겼다. 작은 틈새 뒤로 숨은 그녀의 눈빛은 공포보다도 차갑게 빛났다. 맞아, 여기 있다. 아버지를 죽인 놈들의 심장. 이제 내가 잡을 차례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수첩에 5개의 뱀의 이름을 처음으로 기록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처단 목록, 밤늦은 생활관, 모두가 잠든 듯 고른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김소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담요 아래에서 몰래 꺼낸 작은 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 중 유일하게 되찾은 낡은 수첩 조각이 있었다. 장례식 직후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지만 장우성 장군이 은밀히 전해준 불에 그슬린 반쪽짜리 필기장.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힌 암호 같은 글자들과 좌표, 짧은 메모들. 대부분은 번진 잉크와 불자국으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소연은 매일 밤 그것을 한 글자씩 해독해 나갔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의미 있는 구절이 모습을 드러냈다. B구역, 보급 창고, 3층. 매주 목요일 23, 0. 오도사의 흔적은 여기서 시작된다. 소연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까지 기록한 메모. 즉, 그의 죽음과 연결된 핵심 단서였다. 그녀는 이내 깨달았다.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미처 세상에 알리지 못한 비밀 고발장이었다. 하지만 반쪽만 남은 지금 그 진실을 완성하려면 직접 나머지를 찾아야 했다. 그 순간 생활관 문틈 너머에서 낮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이 늦은 시간에 그녀를 감시하고 있는 듯했다. 소연은 반사적으로 수첩을 군복 안에 숨기고 의도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몸을 돌렸다. 눈꺼풀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머물던 인기척. 곧 사라졌지만 소연의 심장은 요동쳤다. 맞아. 누군가 알고 있어.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조사도 복수도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목요일 밤 22시 47분. 바닷바람이 군수 창고 건물의 철문을 세차게 때리며 자물쇠가 덜컥거렸다. 김소연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손목시계를 응시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혀있던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B, 3F, 23, 0, 교대 공백 7분. 교대 시간 동안 카메라가 멈추는 단 420초. 바로 그 틈이었다. 그녀는 얇은 장갑과 소형 칼, 검은 테이프, 그리고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한 은빛, 나침반만 가지고 있었다. 미리 준비해둔 위조 출입 카드를 꺼내 쥔 순간 23, 0을 알리는 신호처럼 복도 천장의 CCTV 불빛이 깜박였다. 소연은 숨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미끄러져 들어갔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폐부를 찔렀다. 3층에 도착했을 때 카메라 화면은 여전히 교체 직전의 시간에서 멈춰 있었다. 창고 안쪽은 평범한 물자 보관소와 달리 잠긴 철제 캐비닛과 도장기, 봉인 스탬프들이 늘어서 있었다. 벽에 지워지지 않은 필기 흔적이 남아 있었다. SEA, 루트, CN, VN, KR 화물, NV, S. 그리고 붉은 화살표가 가리킨 곳은 BX5라는 표식의 나무 상자였다. 소연은 칼날을 넣어 못을 벌리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귀에 바짝 대고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리자 미세한 소리가 똑똑하고 울렸다. 잠금이 풀리고 뚜껑이 열렸을 때 그녀는 차갑게 숨을 들이켰다. 검은색 장부, S로그라고 쓰인 USB, 밀봉된 봉투 몇 개,
그리고 뱀이 새겨진 은빛 반지가 들어 있었다. 장부의 첫 장에는 굵은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특수 화물 거래 내역, 내부 전용, 날짜, 노선, 암호화된 이름들, 분배율 전부 일치했다. 5개의 이니셜은 바로 오두사라 불리는 5명의 장교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소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아버지가 남긴 단서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장부를 가져가지 않았다. 증거가 사라지면 곧장 들통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대신 무음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촬영했다. USB는 동일한 모조품으로 교체했다. 똑같은 테이프를 붙이고 다시 제자리에 넣은 뒤 원본은 자신의 주머니 깊숙이 감췄다. 그러나 그 순간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재빨리 상자를 닫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두 남자가 들어와 담배 연기를 풍기며 대화를 나눴다. 내일 SEA 3선정 마무리라더라. USB는 반드시 G가 확인해야 한다더군. 발자국이 다가왔. 담배 꽁초가 굴러 그녀의 코앞에 멈췄. 매캐한 연기가 코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침을 참았다. 다행히도 그들은 금고까지는 손대지 않았. 잠시 뒤 농담 섞인 대화를 끝내고 창고를 빠져나갔다. 정적이 흐르자 소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남겨진 죄를 치우고 상자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다. 모든 흔적을 지운 후 문을 빠져나왔을 때 카메라 불빛이 다시 살아났다. 교대 7분이 끝난 것이다. 숙소에 돌아온 그녀는 곧바로 사진들을 암호화된 저장소에 옮겨 담았다. 화면에 선명히 찍힌 이름과 금액, 분배율은 오두사의 죄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첩에 남겨진 아버지의 글귀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G 이고르 머리를 자르면 몸은 스스로 무너진다. 소연은 나침반을 손에 꽉 쥐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밤의 침묵 속에서 복수와 진실을 향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었다. 부대로 돌아온 김소연은 모든 것이 완벽히 끝났다고 믿었다. 흔적은 지웠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으며 증거는 안전하게 품에 숨겨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보급 창고의 문이 닫히던 마지막 장면을 꺼져 있어야 할 감시 카메라 한 대가 번쩍 켰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지휘실은 강렬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오두사라 불리는 5명의 장교가 긴 테이블을 둘러앉았다. 대형 스크린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작은 체구의 누군가가 창고 안으로 숨어드는 모습. 높게 묶은 머리, 날렵하지만 조심스러운 걸음.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만으로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감히 누가 이런 짓을. 거친 목소리가 낮게 울렸고 다른 장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부대 안에 그런 체구를 가진 신참 여군은 단 한 명뿐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한 이름을 향했다. 그날 오후 소연은 느닷없이 훈련장으로 불려나갔다. 장렬하는 햇볕 아래 수십 쌍의 눈이 그녀를 꿰뚫듯 바라보고 있었다. 교관은 차갑게 총을 내던지며 명령했다. 10발 사격. 지금 당장. 소연은 평소처럼 일부러 서툴게 굴었다. 손을 떨며 방아쇠를 당기자 총타는 표적을 빗나갔다. 병사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조롱했지만 그 소란 뒤편에서 오두사의 5쌍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독을 시험하는 뱀처럼. 해가 진 후 막사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배낭은 엉망으로 뒤져져 있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누군가 다녀간 건 분명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미 의심하고 있어. 이제부터 모든 발걸음이 감시당할 거야. 불빛이 깜박거리는 침실.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바깥 복도에서 규칙적인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앞에 멈췄다가 천천히 멀어져가는 발소리. 그제야 소연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는 불에 그을린 아버지의 수첩을 꼭 쥔 채 속삭였다. 아버지, 내가 실패한다면 오늘 밤이 마지막 숨결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대 물러서진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에는 갑작스러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전 부대가 실탄 훈련에 투입된다는 소식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공지였지만 소연은 곧바로 이상함을 감지했다. 이렇게 빈번한 훈련은 전례가 없었고, 게다가 전날 밤 그녀의 가방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졌던 사실이 떠올랐다. 본능이 경고했다. 지금 함정이 시작되고 있다. 사격장이 끝없이 펼쳐졌고 메마른 흙바닥에는 이전 훈련의 화약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상황 대응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준비가 이루어졌다. 지휘대 위에는 오두사라 불리는 5명의 장교가 서 있었고 입가에 걸린 모호한 미소는 마치 피 묻은 연극을 기다리는 포식자 같았다. 소연은 마지막 조에 배정되었다. 그녀와 3명의 병사는 가상의 건물 모형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수많은 카메라와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인질 구출 훈련이라 했지만 그녀는 즉시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그녀의 총알은 훈련용 고무탄이 아닌 실제 탄환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어둠 속에서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며 총성이 울려 퍼졌다. 옆방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탄환이 벽을 뚫으며 불꽃을 튀겼다. 2명의 병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피를 흘렸고 나머지 1명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다가 연속 사격에 즉시 쓰러졌다. 소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다. 온몸의 땀이 식은 땀으로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야. 아버지를 죽였을 때처럼 지금 나도 제거하려는 거야. 천장에 스피커가 울렸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살아남는 자만 합격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곧 죽는다. 그러나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 반항이라는 죄를 뒤집었을 게 분명했다. 유일한 길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살아남고 동시에 흔적을 최소화하는 것뿐이었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호랑이는 덫을 피하지 않는다. 덫을 사냥터로 바꾼다.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조용히 이동하며 첫 번째 반격을 준비했다. 총성이 콘크리트 건물 안을 가득 메우며 화약 연기가 복도를 짙게 뒤덮었다. 소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붙인 채 심장이 가슴을 쾅쾅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흘러가는 모든 초가 생과 사의 경계라는 것을. 멀리 맞은편 철문 틈새에서 작은 빛이 번쩍였다. 차가운 눈빛으로 좁혀진 그녀의 시선은 그것이 곧 겨누어진 총구라는 걸 간파했다. 소연은 허리춤에 미니 연막탄을 뽑아들어 앞으로 던졌다. 하얀 연기가 번지는 그 찰나 그녀는 몸을 낮추고 미끄러지듯 달려나가 방아쇠를 당겼다. 비명과 함께 복병 하나가 철제 장막 뒤로 쓰러졌다. 뜨거운 피가 바닥에 흩뿌려졌지만 그녀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고 발걸음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이동했다. 이제 복도는 사냥감이 아니라 그녀의 사냥터였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는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휘실에서 오두사 장교들이 모니터를 주시하자 한 장교가 태연히 담배를 비틀어주며 중얼거렸다. 저 아이, 신병이 아니야. 진짜 위협이다. 소연은 더 깊숙한 구역으로 들어섰다. 2번째 문이 열리자 안쪽에는 3명의 무장 병사가 매복해 있었다. 불빛이 깜박이며 마치 피비린내 나는 예고처럼 공간이 일순 밝아졌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저기 타이밍을 정하게 두지 마라. 방아쇠는 네가 먼저 당겨야 한다. 탕! 총성이 울렸다. 소연은 몸을 비틀어 사선으로 쏘았고 첫 번째 적은 즉시 쓰러졌다.
나머지 둘은 광적으로 반격했다. 총알이 귀 옆 벽을 파고들며 콘크리트 파편이 튀어올랐다. 그녀는 몸을 굴려 바닥에 누운 채 사격했고 한 발이 적의 헬멧을 꿰뚫었다. 남은 한 명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소연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총구를 비틀어내고 개머리판으로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서걱뼈 부서지는 소리가 울리자 그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정적이 감돌았다. 숨소리와 피비린내만이 남은 공간. 하지만 소연은 알았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놈들은 그녀가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총을 재정비한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나를 먹잇감으로 만들고 싶었겠지. 하지만 호랑이는 결코 가만히 죽지 않아. 어두운 지휘실 안 차가운 청색 불빛이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흘러나와 오두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장면 속에는 소연의 모든 움직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탄환을 피하는 미끄러짐, 그리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치명적인 사격까지. 한장교가 무표정하게 책상 위를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이 아이, 평범한 신병이 아니야. 저건 특수부대의 흔적이다. 다른 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누군가에게 훈련받은 게 틀림없어. 하지만 누구에게, 왜 하필 이 부대지? 지휘실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아무리 잔혹한 수법을 익힌 자들이라 해도 지금 느껴지는 위화감은 숨길 수 없었다. 순간 모두의 뇌리에 스쳐간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하진태의 죽음. 설마 그 사람의 딸인가? 한 장교가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 기계가 내뿜는 웅웅거림만이 방을 채웠다. 그 말은 모두가 회피해온 진실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또 다른 이가 서둘러 반박했다. 그럴 리 없어. 그는 이미 죽었어. 가족도 모두 사라졌잖아.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시험 따위가 아니다. 복수의 씨앗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복수는 결코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 순간 화면 속 소연은 방금 쓰러뜨린 적의 무기를 챙기며 차갑게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망설임 없이 마치 철창에서 풀려난 호랑이 같았다. 마침내 오두사의 지휘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만약 사실이라면 더더욱 살아서 나가선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반드시 끝낸다. 총격전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소연은 여전히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후방 보급구역으로 이어지는 좁은 복도를 따라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복도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기 한 해가 순식간에 내려앉았다. 천장의 형광등은 불안정하게 깜박이며 기묘한 그림자를 바닥에 드리웠다. 쇠녹과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러던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복도 끝에 두꺼운 철문이 닫히며 전자자물쇠가 철컥 하는 소리를 내며 잠겼다. 소연은 재빨리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마저 또 다른 철문이 내려와 차단돼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가둬졌다. 남은 길은 단 하나, 마치 너처럼 그녀를 기다리는 좁은 복도뿐이었다. 곧이어 상단 스피커에서 잡음이 일더니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린 경고했지. 하지만 넌 끝내 지옥을 택했어.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그 순간 복도 벽면이 갈라지며 윙을하는 기계음과 함께 자동기관총의 총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금속의 차가운 빛, 그리고 착착 울려 퍼지는 장전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벽에 몸을 붙였다. 눈은 빠르게 천장, 바닥, 틈새를 훑었다. 이 복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다. 오직 그녀를 죽이기 위해 설계된 죽음의 미로였다. 갑자기 불이 꺼졌다. 모든 게 암흑 속으로 삼켜졌다. 그 어둠 속에서 틱틱 하는 전류음이 들리더니 붉은 점들이 차례로 켜졌다.
수십 개의 조준 센서, 곧 모두 그녀의 몸을 겨누고 있었다. 숨조차 막히는 정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불타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이건 감옥이 아니야. 사냥터야. 진짜 사냥감은 내가 아니라 너이다. 곧 기관총이 불을 뿜으려는 순간 소연은 마지막으로 남은 연막탄의 안전핀을 잡아당겼다. 펑 하는 폭음과 함께 흰 연기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붉은 조준점은 순식간에 시야를 잃었다. 그 찰나 그녀는 몸을 낮추어 바닥을 미끄러지듯 달리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총탄이 그녀의 바로 뒤 벽을 벌집처럼 꿰뚫었고 불꽃과 흰 연기가 뒤엉켜 시야를 가렸다. 연기와 화염 속에서 소연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죽음의 덫은 이제 그녀가 주도하는 사냥터로 변하고 있었다. 짙은 연막이 복도를 집어삼켰지만 차갑게 움직이는 기계음은 멈추지 않았다. 자동 기관총들이 무차별적으로 불을 뿜으며 총알이 공기를 갈라 벽과 천장을 산산조각 내고 파편들이 빗물처럼 쏟아졌다. 좁은 공간은 순식간에 화약 냄새와 쇳조각으로 가득 차 불타는 관처럼 변해버렸다. 소연은 몸을 굴려 왼쪽으로 뛰어들어 벽 틈에 몸을 숨겼다. 방금 전까지 있던 자리엔 총알이 쏟아져 들어와 벽돌이 부서지고 날카로운 파편이 어깨를 스치며 붉은 선을 그었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짙은 연기 속에서 그녀는 단검과 함께 미리 준비해둔 간이 전파 교란기를 꺼냈다. 삐, 삐, 전자파가 퍼지며 몇몇 총구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흔들렸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소연은 표범처럼 몸을 날려 가장 가까운 기관총 쪽으로 돌진했다. 벽을 디딤돌 삼아 도약한 그녀는 단검을 전원 케이블에 깊숙이 꽂아 넣고 힘껏 비틀었다. 지직 하는 불꽃과 함께 총이 힘없이 꺼져내렸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세 개의 총구가 동시에 그녀를 조준했다. 붉은 조준점이 가슴 위를 차갑게 스치며 춤췄다. 단 한 발만 떨어져도 몸이 산산조각 날 순간이었다. 소연은 이를 악물고 허리 가방에서 수류탄 하나를 꺼내 전력을 다해 던졌다. 금속 벽에 부딪힌 수류탄이 튕겨나가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화염과 충격파가 복도를 뒤흔들고 두 개의 기관총이 산산조각 났다. 불길과 검은 연기가 뒤엉켜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폭발음 속에서 이마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피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소연의 입가에는 오히려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지옥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엔 분노로 뒤틀려 있었다. 고집 센 년. 하지만 결국 넌 아버지처럼 죽게 될 거다. 오늘 밤이 내 마지막이다. 그 말을 듣자 소연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모든 고통과 공포가 분노로 치환되었다. 그녀는 치아를 악물며 연기에 묻힌 복도에서 포효했다. 아니, 오늘 밤 죽을 건 바로 너이다. 그리고 불길과 연기 속을 뚫고 그녀는 복도의 끝에서 붉게 전멸하는 제어실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복수를 향한 서막이었다. 폭발로 인한 불길이 아직도 뒤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짙은 연기가 복도를 뒤덮어 숨이 막힐 듯했다. 타들어가는 금속 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짓눌렀지만 소연은 단 1초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운명을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복도 끝 제어실의 문이 붉은 경고등을 깜박이고 있었다. 소연은 달려가 전에 손에 넣은 장교의 카드키를 리더기에 대었다. 삑! 금으로. 신호음만 울리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소연은 이를 악물었다. 곧바로 단검을 꺼내 문 옆 제어 패널을 뜯어내고 아버지에게 배운 기억을 더듬으며 직접 배선을 손으로 연결하기 시작했다.
피와 땀이 뒤섞여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탈출구가 아니라 수많은 화면과 기밀 문서들로 가득한 제어실이 있었다. 중앙 화면에 펼쳐진 것은 무기 밀수 노선, 비밀 계좌 명단, 그리고 오사우셔가 직접 아버지 살해를 명령한 증거 영상들이었다. 소연의 심장이 조여들듯 아팠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쓰러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중 한 명 그녀가 한때 존경했던 인물의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의 입가엔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증거를 손에 넣었어. 이제 너희는 대가를 치를 차례야. 목숨으로. 소연은 서둘러 외장 하드를 꺼내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번쩍였다. 스피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차갑고 조롱에 가득 차 있었다. 잘했구나, 호랑이의 딸. 하지만 네가 그 증거를 들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다. 순간 그녀 뒤의 문이 자동으로 잠기며 천장의 통풍구에서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독가스였다. 소연은 손에 쥔 외장하드를 더 강하게 움켜쥐며 벽 쪽으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설령 여기서 죽더라도 너희를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도견기는 점점 짙어져 보이지 않는 수백 개의 쇠사슬이 폐를 옥죄는 듯했다. 소연은 격렬하게 기침하며 눈이 따갑게 타올랐지만 반드시 정신을 붙잡았다. 이 순간의 공포는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깜박이는 모니터 불빛으로 가득한 방 안. 그녀는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기지 전역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대형 화면 중 하나에는 오사우셔의 무리들이 상층의 관제실에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냉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비쳤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번엔 더욱 느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짓누르듯 내뱉었다. 너는 달아날 수도 숨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결국 넌 하나의 말일 뿐이다. 무릎 꿇고 항복해라. 그래야 빠른 죽음을 줄 수도 있겠지. 소연은 입가에 피를 닦아내며 쉰 목소리로 조롱하듯 웃었다. 날 겁주려는 거냐. 지금 이 순간 너희의 진짜 얼굴이 스스로의 시스템에 고스란히 새겨지고 있어. 그녀는 곧장 중앙 제어판으로 달려가 키보드를 광기에 가까운 속도로 두드렸다. 극비 파일들이 두 번째 외장하드로 흘러들어갔고 동시에 고위 장교들만 알고 있는 비상 프로토콜을 작동시켰다. 그것은 군 위성으로 데이터를 송출하는 긴급 절차였다. 화면에 전송 진행도가 떴다. 10%, 25%, 40%. 스피커 너머에서 절규가 터져나왔다. 멈춰라. 즉시 연결을 끊어. 시스템 전부를 봉쇄해. 순간 모니터 화면이 요동치며 낯선 코드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전송을 차단하려는 역공이었다. 이제 총과 칼이 아닌 두뇌와 속도의 사투가 시작된 것이다. 도견기는 더욱 짙어져 폐가 폭발할 듯했지만 소연의 눈빛은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다. 그녀는 거친 숨결 속으로 속삭였다. 아버지, 힘을 주세요. 반드시 이들을 드러내고야 말겠어요. 진행률 수치가 뛰어올랐다. 68%, 74%.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키보드 타건 소리가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공간을 가득 메웠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정의 또한 그와 나란히 다가오고 있었다. 경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부짖고 붉은 경광등이 연이어 번쩍이며 방 안은 살아있는 지옥처럼 변했다. 땀과 피가 뒤섞여 창백한 소연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두 눈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올랐다. 화면의 진행률은 이미 85%, 92%. 단 한 걸음만 남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암흑이 덮쳤. 스피커에서 잡음과 함께 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았나? 여기가 바로 네 아버지가 무너졌던 마지막 관문이다. 곧이어 천장에서 두꺼운 강철문이 떨어져 나와 모든 출구를 봉쇄했다. 방 전체가 거대한 쇠덩이 상자처럼 변했고 사방의 벽이 삐걱거리며 서서히 좁혀졌다. 소연은 즉시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증거와 함께 그녀를 강철 압축기 속에 갈아 넣으려는 것이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지만 그녀의 두 손은 멈추지 않았다. 방 안을 간신히 비추는 유일한 화면 불빛 아래 소연은 마지막 명령어들을 광기에 가까운 속도로 입력했다. 95%, 98%. 금속이 갈리는 소음이 귀를 찢었고 벽은 이제 불과 1미터도 남지 않은 거리까지 다가왔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다. 소연은 절규하듯 외쳤다. 너희는 날 죽일 수 있어도 진실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그 순간 벽이 거의 닫히려던 찰나 화면이 마지막으로 전멸했다. 100% 완료. 모든 데이터가 전송 완료되며 위성으로 송출되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스쳐간 마지막 빛, 비극이자 자부심이 섞인 미소였다. 시스템 메시지가 울렸다. 전송 완료. 데이터 안전 확. 스피커 너머 적들의 절규가 퍼져나왔지만 강철 덫에 갇힌 소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다. 진실은 어둠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 좁혀오는 강철방 안에서 소연은 무너져 내렸다. 도끼와 압박에 숨이 막혀 몸은 한계에 달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나침반을 꼭 쥐고 있었다. 앞의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고 흐릿하게 깜박이는 문구만 남아 있었다. 전송 완료. 데이터 안전 확보. 눈가에는 눈물과 피가 뒤섞였지만 소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폭발음이 울렸다. 대지가 흔들리며 무언가 거대한 괴수가 깨어난 듯 진동이 이어졌다. 곧 또 다른 폭발음이 가까이서 터지며 천장의 쇳가루가 빗발치듯 떨어졌다. 총성은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 군인들의 비명이 뒤엉켰다. 소연은 믿기 힘든 듯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707. 온 거야. 거대한 철문이 눈부신 빛과 함께 갈라졌다. 연기와 불꽃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방은 혼돈에 빠졌다. 이어 규칙적인 군화발 소리가 다가왔다. 돌입. 목표 보호하라. 강한 명령이 울려 퍼졌다. 연기 사이로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총구에는 레이저 조준기가 반짝이며 방안을 휩쓸었다. 한 병사가 장비를 꺼내더니 플라즈마 절단기로 강철문의 경첩을 잘라냈다. 수아. 문이 무너져 내리자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창백하지만 꿋꿋이 고개를 들고 있던 소연의 얼굴을 비췄다. 찾았다. 아직 살아있다. 긴박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소연은 힘겹게 팔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이내 지쳐 쓰러졌다. 바로 그 순간 단단한 팔이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병사의 헬멧이 벗겨지며 냉정하면서도 불타는 눈빛이 드러났다. 바로 장우성 장군이었다. 그는 낮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했다, 소연아. 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냈구나.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끝내겠다. 소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전했다. 신뢰, 해방, 그리고 깊은 감사. 장우성 뒤로 707 특수부대원들이 일렬로 서서 총을 겨누었다. 바깥에서는 다시 총성이 울리며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동료들의 품에 안긴 소연은 오랜 지옥 같은 시간 끝에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안도의 어둠 속으로. 왜냐하면 정의가 마침내 도착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소연이 끌려 나오는 순간 흑표대대의 기지는 지옥불로 뒤덮였다.
연막탄이 폭발하며 복도를 흰 안개처럼 삼켰고 그 사이로 탄환의 성광이 번쩍였다. 707 특수부대의 발걸음은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공기를 짓눌렀다. 지휘실 중앙에서 5명의 배신자, 오사에는 허둥지둥 하드디스크와 지도, 기밀 문서를 챙기고 있었다.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태웅 소령이 이를 갈며 고함쳤다. 놈들을 막아. 데이터가 밖으로 새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남은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레이저 조준이 밝힌 707의 총구는 정황무비했다. 총성이 번쩍이며 반역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707 한 팀이 지휘실 문을 폭파하고 돌입했다. 유리 파편이 튀고 전선에서 불꽃이 터지며 아수라장이 됐다. 장우성 장군이 선두에서 외쳤다. 살려서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백병전이 벌어졌다. 단검, 총개머리판, 맨손까지 동원된 난투였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 비명, 울부짖음이 뒤엉켜 죽음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서태웅은 절망에 휩싸였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권총을 움켜쥐고 부축받으며 서 있는 소연을 겨누었다. 눈은 피로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독사처럼 갈라졌다. 2년, 너도 네 애비처럼 죽어야 마땅해. 순간 소연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는 옆 병사의 권총을 낚아채 방아쇠를 당겼다. 탕! 서태웅의 손에서 권총이 튀어나가고 팔에서는 피가 터졌다. 그의 비명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나머지 오사이는 공포에 휩싸여 707에게 몰려들다 차례차례 제압당했다. 연기와 먼지가 걷히자 장비의 불빛이 반짝이며 진실을 드러냈다. 한때 권력과 부를 움켜쥐던 오사에가 이제는 결박당한 채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손에 쥔 권총을 놓지 않았다. 장우성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끝났다. 아버지의 명예와 정의가 돌아왔다. 이 뱃무리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소연은 눈을 감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내려놓은 짐에 대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한때 장엄한 열병식을 치르던 부대의 대형 훈련장은 이제 배신자들을 위한 단두대가 되어 있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렬로 정렬해 서 있었고 어깨에 총을 맨 채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중앙에는 오사에가 묶인 채 차가운 땅 위에 무릎 꿇고 있었다. 군복은 찢기고 피와 먼지로 얼룩졌으며 눈빛은 공허했지만 억지로 오만함을 가장하고 있었다. 병사들의 대열에서는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한때 이들을 지휘관이라 부르며 따랐던 병사들이 이제는 그들의 배신과 부패, 살인의 진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우성 장군이 전면으로 걸어 나왔다. 전투의 흔적이 남은 군복 차림에도 그의 위엄은 흔들림 없었다. 마이크도 필요 없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훈련장을 울렸다. 너희는 전우들의 신뢰를 배신했다. 군인의 명예를 돈과 권력에 팔아넘겼다. 그리고 형제라 부르던 자들을 죽였다. 오늘 전부대 앞에서 선언한다. 너희의 명예는 박탈되고 직위는 말소된다. 그리고 너희는 군법회의에서 가장 무거운 반역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땅을 구르며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망치 소리 같았다. 오사이의 얼굴빛이 변했다. 어떤 자는 고개를 숙이고 떨었으며 또 어떤 자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수백 명 병사들의 분노에 찬 함성 앞에서는 힘없이 묻혀버렸다. 구석에 서 있던 소연은 피투성이 군복 차림으로 꼿꼿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빛났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였고 정의의 불꽃이었다. 많은 병사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마치 거센 폭풍을 견뎌낸 후
새로 세워진 깃발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 하늘 위로 굵기가 힘차게 펄럭였. 그 순간 정의는 단지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었.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 군대는 치욕을 씻어냈고 쓰러져간 이들의 희생, 그 중에서도 그녀의 아버지는 마침내 명예롭게 복권되었다. 군사 재판이 끝난 후 오사의 일부는 반역죄와 전후살해죄로 사형을,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고 국민들은 분노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전사자의 유가족들이 소연을 찾아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 흘렸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어둠에 맞서 용기 있게 일어선 상징으로 여겼. 그러나 소연에게 이 승리는 결코 완전한 기쁨이 아니었. 깊은 밤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모습을 꿈속에서 보았. 다정한 미소, 단단한 손길, 그녀에게 총을 잡는 법과 역경 앞에서 똑바로 서는 법을 가르쳐주던 사람. 낡은 나침반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싸운 이유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명예와 책임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함임을 깨달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고통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 한 달 후 군은 훈련장에서 특별한 의식을 열었. 국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장우성 장군이 직접 소연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그녀는 707 특수부대 최초의 여성 교관이 되었다. 어깨에 부착된 휘장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히 빛났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된 것이다. 젊은 신병들이 엄숙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 속에서 그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였다. 호랑이 새끼, 쓰러진 맹호의 후계자. 소연은 미소를 지었.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지며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과거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부터 그녀는 정의의 빛을 들고 미래를 밝히며 나아가기로 했다.